안녕하십니까, 대박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브링크만. 불가능하기에 가능한 것, 데리다의 용서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 자크 데리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철학자는 몹시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지만 종종 학계의 문제아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의 사상은 대단히 도발적이어서 수많은 지적 논쟁에 뜨겁게 불을 붙였죠. 그 주인공은 바로 자크 데리다입니다. 1992년에 데리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자로 지명되는데요. 뜻하지 않게 영국과 해외의 주요 철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를 어처구니 없는 다다이즘의 전통을 잇는 지적 사기꾼이자 하찮은 선동가라 부르며 학위 수여에 반대했습니다. 투표까지 치른 결과 336표 대 204표로 결국 학위를 받기는 했지만은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주로 문학과 미학 전공자들인 반면 철학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적의는 왜 생겼을까요? 사실 데리다의 철학은 일반적인 철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짓궂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텍스트는 없다. 이 말은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잘못 번역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굉장히 도발적인 오역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말로 보이기 때문이죠. 즉,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 현상조차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엉뚱한 말로 들립니다. 원래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던 하면은 이런 오해가 없어지는데 단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의미가 생겨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머니 같은 단어는 그 자체로 따로 떨어진 언어적 표현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이, 여자 등 다른 단어와의 관계망 안에서만 의미가 있지요. 개별 요소들은 이처럼 더 큰 구조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텍스트 또는 컨텍스트,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표현 사이의 관계망을 상세히 조사해 나타내는 것이 구조주의 철학의 큰 과제였습니다.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철학자 데리다는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 달리 의미를 만들어 주는 고정된 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데리다의 철학에서 낱말이나 어구, 기호와 상징은 고정된 의미가 없습니다.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영원의 연기입니다. 다른 기호, 텍스트를 가리키는 기호의 끝없는 연속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의미로부터 계속 미끄러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쓴 어떤 낱말이나 문장, 소설의 본래 뜻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철학자들이 포스트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배경이 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이 데리다를 불편하게 여기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의 철학을 대표하는 용어인 해체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적 의미까지 제시하는 포스트 구조주의 지적 운동을 일컫기도 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지요. 해체는 그 본질상 완결될 수 없고 영원히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데리다는 이런 특성을 무척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여겼지요. 사이먼 크리즐리에 따르면 데리다의 해체 개념은 기존의 진리와
우리 시대의 자아도취적 자아상과 적극적으로 싸우며 세상을 윤리적으로 읽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리다는 단지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나선 무책임한 사상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글리츠리의 말처럼 대단히 윤리적인 사상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정의는 해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무주의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데리다의 방어벽이지요. 그런데 데리다의 철학은 정말 다른 철학과 대립만 하는 것일까요? 앞선 강의에서 다룬 아이리스 모독의 사상과 데리다의 사상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데리다의 과학과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아이리스 모독 사이에는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차이를 가볍게 보지는 않지만은 데리다가 다른 철학자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데리다의 철학은 아마누엘 레비나스의 철학과 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앞서 다루었던 로이스트 루프의 철학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인간의 윤리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타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자리를 얼굴이라는 용어를 표현했지요. 이번 강의에서 이러한 유사성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탐구한 데리다의 철학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서로 종종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상처 입히는 사람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잘못에 의해서는 오해에서든 우리는 사랑할 때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실 삶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을수록 상처 또한 주고받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용서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용서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덴마크 영화감독 닐스 말무로스의 슬픔과 기쁨은 과거 감독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얘기가 조금 독특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그의 아내가 퇴원해서 잠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만 태어난 지 9개월 된 딸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뒤에도 부부는 여전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에서 함께 삽니다. 흔히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말무로스만큼 권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보통 용서를 다룬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작 말무로스는 그런 해석을 부정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무로스는 아내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의 아내가 아이를 죽인 것은 병 때문에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용서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용서에 대한 데리다의 놀라운 주장이 끼어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이 용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용서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애써 용서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만이 용서를 강하게 요구하기에 용서는 그 불가능성 덕택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역설이 바로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웃자고 하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죠. 이런 현상을 철학 용어로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난처함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일종의 막다른 상태나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오직 결단과 행동만이 이런 막다른 상태를 끝낼 수 있습니다. 데리다에 따르면 진실한 용서에는 다른 목적이나 이유, 목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효용 가치를 따지는 온갖 계산을 해치고 새로운 길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요. 데리다는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행해졌던 극단적인 흑인 인종 차별 및 분리 정책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다른 지역에서 국가 재건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화해 과정을 자세히 살핍니다. 데리다는 화해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국가 재건의 맥락에서 용서를 이용하는 것이 자칫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용서가 사회 통합을 장려하거나 보복 공격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면 결국 거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뭔가를 얻기 위한 용서라는 것이죠. 진짜 용서, 다시 말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일은 이처럼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를 묻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를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그 의미 자체를 파괴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서는 다른 목적에 의존하고 있기에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도구와의 논리를 거스릅니다. 상당히 도발적이며 합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과감히 깨지요. 2015년 프랑스의 풍자 잡지 사를리 에브도는 끔찍한 테러 공격을 당한 이후 처음 발간한 잡지의 첫 페이지에서 모두 용서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매우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윤리적인 반응이었죠.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처음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를리 에브도의 사례는 또한 상처 입은 당사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리스트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오직 공격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용서할 자격을 갖습니다. 환대에 대한 데리다의 유명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환영받지 못하는 것만 환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고 환영받은 사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하면 되지 구태여 환대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대란 집을 활짝 열고 손님에게 지처럼 편하게 지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공간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종교도 비슷한 예시 하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일이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이를테면 2+2는 4 같은 수학 공식이나 런던은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지식이고 상식이죠.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나 영생에 대한 믿음은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은 도적 논리를 거스릅니다. 우리는 인기나 이익을 얻기 위해 환대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종교적 신념을 가지지도 않지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환대하기 위해 환대해야 합니다. 믿기 위해 믿어야 하지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데리다의 해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수단이 된다면 더 이상 용서일 수 없으니까요. 둘째, 용서할 수 없는 것만 용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 예컨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부로서의 용서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상호성과 대칭성, 예컨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다는 논리로 이해합니다. 반면 용서라는 개념은 관계가 상호적이고 대칭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백하게 도전합니다. 다른 어떤 실존적 관점들보다도 강하게 말이죠. 데리다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하면 널 용서할게 라는 식으로 조건이 붙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이해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데리다는 용서를 불가능의 광기라 표현합니다. 불가능의 광기는 윤리적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병리적 광기와는 당연히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용서가 광기인 이유는 어떠한 계산이나 합리성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대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용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잭 콘필드는 초보자를 위한 용서 안내서에서 용서가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웹사이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콘필드는 용서가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말이다.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지 탐구한다. 그는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서를 통해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용서의 가치가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용서의 근본적인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죠. 물론 용서는 다른 목적이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덴마크의 라디오 진행자 아위세 두구두 테페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아버지를 용서한 이야기는 데리다가 말하는 용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는 공항에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갔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가스토르프 공항에 혼자 서 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 처음에는 진짜 뭐 같은 기분이었다는 늦은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마중 나오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수 있었다. 그건 너무 실존적인 상황이었다. 뭐 어쨌든 결국 우리는 혼자니까 말이다. 나는 아버지가 늘 어른이고 강하며 제멋대로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훨씬 더 복잡한 존재로 보였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때부터 영원히 그 용서는 아버지가 내게 저지른 일에 관한 게 아니다. 물론 아버지가 내게 한 일들 자체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 다만 그건 그냥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하는 용서였다. 이 글에 묘사된 용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리 계획되거나 계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죠.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테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건 내가 드디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내 삶에서 최고의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음에도 그를 용서한 건 말이다. 그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관심의 윤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
모독의 생각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윤리의 비대칭성. 데리다는 윤리적 선택을 할 때 모든 상호성과 대칭성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입장은 레비나스와 로이스트 루프의 철학에서도 보이지요. 윤리적 요구에 대해 이들은 그 무조건적 본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행위를 기대해서는 아닙니다. 뭔가 선한 것을 돌려받으리라는 기대로 선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로이스트 루프는 윤리적 요구의 일방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 요구의 일방성은 바로 개인의 삶 역시 끊임없는 선물이라는 이해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의 일을 보답으로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윤리의 비대칭성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한 문장이 또 있을까요? 동시에 오늘날처럼 도구적 사고가 만연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로이스트 루프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은 용서를 비롯해 제가 강의에서 제시하는 여러 삶의 관점을 당연히 받아야 할 선물이나 이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주관적인 욕구 충족으로 떨어뜨려서 고유의 가치를 파괴하게 될 테니까요. 불가능하기에 가능한 것. 데리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